네, 지금 국회에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 후보자의 적합성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오전 청문회에서도 이 후보자를 둘러싼 언론장악 의혹, 또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오늘 정치 여담 야담은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또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롭게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합류했는데요. 환영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 매주 금요일 여담야담에서 청년 정치인들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정쟁의 한복판에서 소신 있는 토론을 펼쳐보겠습니다. 오늘 여담야담은 방송 중간중간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 연결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의 첫 자리, 올 첫 주제부터 아주 좀 뜨겁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오전 청문회 다 보셨을 텐데 일단 새로 오신 장혜영 의원께서 한번 총평을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네. 소문난 잔치에 볼 게 없다, 먹을 게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오늘 청문회 오전에 보면서 생각보다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지난 28일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이 되고 나서부터 굉장히 언론 장악 문제부터 이 학폭 문제까지 다양한 문제점들이 불거지면서 언론을 통한 검증들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었는데 이제 그것들을 토대로 특히나 이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매서운 질의가 이어질 것을 많은 국민들께서 기대를 하셨을 텐데 문제점들이 지적은 되지만 뭔가 굉장히 딱 맞는 한방 같은 거는 없었다. 물론 그 배경에는 이 우리 후보자가 제대로 된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또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증인을 채택하는 것을 막으면서 사실상의 맹탕 청문회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었느냐 이런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만 생각보다 시끄럽기는 하지만 알맹이가 없는 청문회가 오전 중에는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박성민 전 최고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동관 후보자가 양파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까도 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지금까지는 이제 기존에 이 이동관 후보자가 사실은 후보자로 공식 지명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네. 그동안 소문으로 거의 내정된 것처럼 언론을 통해서 여러 검증 절차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 나왔던 아들의 학폭 무마 의혹부터 시작해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국정원을 통한 언론사 압박이라던가 MB정부 청와대 시절에 했던 언론 장악 개입 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서로 드러나고 있는 정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을 하게 되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는 이동관 후보자가 굉장히 좀 떳떳하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아무런 잘못을 한 것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불리한 이야기가 나오면 오로지 모른다라고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손바닥도 사실은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한쪽에서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은 모른다, 본 적 없다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넘어가게 되면서 의혹은 계속 나오는데 본인의 떳떳한 해명이나 제대로 된 소명은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 참 답답합니다. 네, 장혜찬 최고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 성향의 차이 떠나서요. 그냥 민주당 의원들 참 일 못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분들에게 제가 정말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세금으로 월급 줘야 된다는 게 많이 아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동관 후보자나 아니면 청문회 대상이 되는 후보자들이 당황할 만한 킬러 컨텐츠, 킬러 질문 하나 정도는 들고 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킬러 문항이나 킬러 규제는 없애야 되는 겁니다만 청문회에서 야당이라면 모름지기 킬러 질문을 준비해야 되는데 막 판넬도 꺼내고 소리도 치고 분주하긴 한데요. 이동관 후보자의 오늘 언론 보도 사진을 보면 웃고 있다는 장면이 나와요. 그 정도로 이동관 후보자가 여유를 잃지 않을 정도로 야당의 질의가 그동안 지난 2달, 3달 넘게 언론에서 이 도돌이표로 반복했던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인 것 같고요. 방송 장악이 어떻느니 아들 학폭이 어떻느니 지난 2, 3개월 동안 사실 이동관 후보자를 둘러싼 보도 때문에 이미 사전 검증이 된 바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에 뭔가 다른 부분을 들고 나와야 되는데 한 방이 없었기 때문에 이동관 후보자는 오히려 여유롭고 민주당 의원들이 막 길길이 썽을 내는 모습 보면서 처음에는 조금 우려를 가지고 이 청문회를 보시던 분들도 일단 첫 번째 민주당 진짜 일 못한다. 그리고 두 번째 살펴보니까 별거 없구나. 그리고 저 정도의 차분하고 여유로운 관록의 태도라면 이 방송통신위원장직 잘 수행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세 분의 의견이 청문회가 썩 재미없다 이런 뜻으로 읽히네요. 자, 저희가 그러면 쟁점들을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청문회 쟁점을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는데요.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MB정부 시절에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홍보수석이었죠. 그래서 방송 장악을 했느냐, 방송 장악을 시도했었느냐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이 아니라 학교폭력을 무마했다는 의혹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배우자에 대한 증여 의혹, 또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한 의혹. 이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문회가 오늘 밤 늦게까지 길게 진행될 것 같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먼저 MB정부 시절의 언론장악 시도 의혹부터 좀 살펴보죠. 자, 이 후보자가 잇따라 공개되고 있는 언론장악 의혹 문건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렸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문건에 대한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으시죠? 예, 그거야 뭐 보고서 사실이겠죠. 그 보고서 자체라는 것은. 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었고 홍보수석이었잖아요. 네. 보고받거나 요청했던 문건들이 한 30여 건 정도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서 실제로 실행이 확인된 것들만 골라내니까 9건 정도가 확인이 됐습니다. 네. 네,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냥 언론을 통해서 그런 보도가 나온 거를 보았을 뿐입니다. 네. 언론을 통해서만 받고 해당 문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신가요? 우리 존경하는 고민정 의원님도 대변인 해보셔서 알겠지만 저는 사실 당시에 그 대변인 때도 홍보수석 역할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사실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그거는 제 동선을 가까이 아는 분한테 물어보면 아시겠지만 그런 일상적인 보고나 특히 제가 국정원에서 보고한 내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디오 시사 프로 편파 방송 실태 및 고려 사항이라는 문건인데요. 위에 보시면 홍보수석 요청 자료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당시에 상주하고 있던 국정원 직원이 수시로 각 수석실을 다니면서 뭐가 필요하냐는 거를 수집을 해서 그 해당 국정원 보고를 했다고 직원은 합니다. 그러면 제목에 보면 라디오 시사 프로 편파 방송 실태 및 고려 사항이라고 돼 있고 소제목에는 사별 보도 실태라고도 써 있습니다. 이렇게 제목 또 혹은 기한 이런 것까지 다 지정해 줬다라는 제보를 받았는데 맞는 것 같은가요? 글쎄, 이거는 모니터 보고서 수준의 것이 아닌가요? 좌우간 저는 보고받거나 지시하거나 한 일이 없습니다. 네, 장혜영 의원께 오늘 처음 나오셨으니까 질문을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고민정 의원의 이 문건 주장 그리고 이동관 후보의 부인. 자, 과연 고민정 의원이 제시한 이런 문건들이 이동관 당시 홍보수석, 현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언론장악을 시도했다 이런 증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시도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언론 장악을 했다는 증거가 이미 충분히 밝혀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정 의원이 이제 주로 근거로 얘기하는 것은 이제 국정원에서 민간인 사찰을 했었던 이제 그런 방대한 수사 기록 가운데에서 이렇게 당시에 이명박 정부의 홍보수석실에서 요청을 해서 작성한 것이거나 아니면 보고용으로 작성한 문건들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 지금 이동관 후보자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 언론 장악이라고 하는 의혹이 아니라 사실인데요. 일단 대변인실에서 작성했었던 문건들부터가 대변인으로 재직하던 당시에 MBC, YTN, 조선일보 등 가리지 않고 그 모든 보도들을 다 모니터링을 해서 문제 보도, 정권에 친화적이지 않은 보도를 문제 보도라고 따로 정리를 한 문건을 만들었고 단순히 문제 보도만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어떤 보도들에게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 그 사후에 조치가 된 내역까지도 적혀 있는 것을 이미 대변인실 차원에서 문건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언론 장악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국정원을 도구로 사용해서 민간인을 사찰하면서까지 이렇게 언론을 장악하고자 하는 태세를 실제로 보여왔다라고 하는 것. 후보자는 지금 모른다, 자기가 시킨 적 없다 잡아떼고 있지만 당시에 후보자는 홍보수석실을 총괄하는 홍보수석이었습니다. 수석이 모르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또 다른 책임의 소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당시에 홍보수석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이동관 홍보수석의 별명이 왕수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홍보수석으로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온갖 청와대 안팎에서의 소식들을 다 자기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정보가 집중되는 것이 또 홍보수석실이기도 했거든요. 그런 정황 속에서 이것을 모른다고 잡아떼는 것은 저는
고민정 의원이 가지고 있는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이런 태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장해찬 최고위원 반론권 발동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 비슷한 유형의 사건으로 네. 민주당이 또 이명박 정부에 몸담았던 고위공직자를 고발한 전례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의 박형준 부산시장인데요. 그때도 뭐 홍보수석실에서 국정원 문건이 있었다. 박형준 시장이 알았느냐, 보고받은 거 아니냐, 4.7 재보궐선거 때 그거 가지고 민주당이 시비거리를 삼았었는데 깔끔하게 무혐의로 다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나 각 정부 부처의 기구에서 실무자에 해당하는 뭐 행정관이나 요원들이 일일이 어떤 보고서를 다 만드는지 수석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뭐 대통령실이든 또는 민주당의 수많은 보좌진들도 개별 단위의 보고서를 다 만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보고서가 전부 다 민주당 지도부에게 전해져서 검토를 받는다라고 자신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떤 보고서나 문건 같은 경우는 수석이나 지도부에 올라가지 않고 그냥 그 실무 단계에서 떠돌다가 사라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 몇 가지를 가지고 와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다 그 당시 수석이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 보고받거나 지시한 것 아니냐고 말하려면 지시를 받고 보고를 했다는 명확한 근거를 가져와야지. 이건 이미 너무 근거가 취약하다는 게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한 이 고발이 무혐의로 종결되면서 한 번 더 정리가 된 사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뭐 단어가 좀 민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당이건 뭐 방송사의 프로그램이나 보도 내용에 대해서 간단한 모니터 정도는 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문건 내용까지는 못 봤습니다만 이런 어떤 그 모니터를 통해서 우리의 입장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팩트와 다른 부분이 보도로 나왔을 때 정정 보도 요청도 하고 언중위에 제소도 하고 심지어는 고발도 하잖아요. 그 이전에 또는 기자에게 개별적으로 다음번 보도에는 우리 입장을 잘 반영해달라 설명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정치와 공보의 한 과정인데 그런 모니터 수준의 보고서라면 그것만을 가지고 언론 장악을 시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뉴스 브리핑도 모니터 하시나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제가 나오는 건 모니터하죠. 아, 그래요? 제가 안 나오는 건 따로 챙겨보진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박성민 최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문건을 구체적으로 안 보셨다라고 하셔서 제가 몇 가지 문구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일단 이 당시에 청와대에서 모니터링 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죠.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뭐 홍보수석실에서 언론 보도를 모니터링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사실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비판적이거나 본인들이 봤을 때 문제가 되겠다라는 그 자의적 판단만으로 언론사에 압력을 가했다는 게 전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MBN에서 우리 정부의 재해 대응 체계는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라는 그 보도 자체를 문제로 규정을 했더라고요. 문제 보도로. 네. 그렇게 해가지고 앵커 멘트로 순화를 했다라는 후속 조치까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YTN 돌발 영상이라는 게 있어요. 뭐 굉장히 좀 핫한 건데 여기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지나친 미화. 이런 게 보고 모니터링 문서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요, 청와대에서 쓰여지는 이 동향, 뭐 모니터링 보고서는요, 직원들끼리 돌려보고 말 거면 말로 하면 되지 왜 그걸 보고서로 쓰겠습니까? 위에 보고해야 되니까 보고서로 쓰는 거예요. 직원들끼리 굳이 의견 교환해야 되는데 문서로 써가지고 동향 보고 이렇게까지 할 일이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지적되고 있는 청와대 시절 홍보수석실의 요청으로 작성된 국정원의 문건이라든지 홍보수석실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냈던 문건들은 저는 이동관 홍보수석에게 반드시 도달했을 것이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뭐 지나치게 정부 비판적,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지나친 미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언론사의 뭐 문제 보도들을 좀 팩트 체크를 하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정부의 비판적인 것 또는 정부의 불리한 것들을 없애기 위한 시도였다라고 보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어요. 청와대 인사의 성폭행 혐의 보도를 자제 요청했다. 이런 정황들도 나옵니다. 이게 과연 홍보수석실이 이 일을 제대로 했다는 증거입니까? 오히려 홍보수석실에 주어진 그 권한과 권력 자체를 본인들에게 유리한 보도를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언론사들을 압박하는 데 쓰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동관 수석이 지금 이 문건들에 대해서 다 자기는 못 봤다 몰랐다 해요. 그럼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신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건 역시도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한편으로 이 MBC의 경영진 교체 및 개혁의 지렛대로 삼고자 한다라고 쓰여진, 그러니까 사실상 MBC 경영진에 그 개입하고자 했던 그 문건에 직접 보고자
이동관 씨입니다. 이동관 씨가 당시에 MB, 그러니까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자로 이 MBC 한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정리해가지고 보고한 문건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하실 건지, 모른다라는 답변을 듣기도 국민들은 지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오늘 이 청년정치 세 분의 코너를 처음 마련해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자, 공교롭게도 이동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첫 주제로 걸렸습니다. 근데 두 분이 이동관 후보자를 상당히 비판하고 반대하는 입장이신 거고, 장해찬 최고위원만 지금 약간 디펜스를 해야 되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발언 기회를 장해찬 최고위원께 조금 더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장해찬 최고. 아니 저는 이거 증거가 있으면 가져오시라니까요. 정치는 말이 아니라 근거를 찾아내는, 특히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자료를 확보해내는 능력으로 실력을 다투는 거잖아요. 주장이야 다 할 수 있죠. 저 비슷한 문건 박형준 시장 때도 이 이야기 똑같이 했어요. 이름을 이동관과 박형준 바꾸기만 하면 지금의 논의가 똑같습니다. 근데 고소고발했는데 무혐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동관 후보자가 당시 수석으로서 개입했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이 그냥 뭐 대통령실이나 각종 부처나 정당에서 생산되는 수많은 보고서에 대해서 그 부처의 책임자가 다 일일이 보고 검증했을 것이다라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실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뭐 특정 프로그램이 이 특정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지나친 편애 형상을 보인다. 전 이건 당연히 모니터로 기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고, 그렇다고 해서 뭐 외압을 행사하거나 그 방송사 뭐 데스크를 불러서 따로 뭔가 불이익을 암시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냥 이런 동향이 있더라. 그리고 우리의 입장이나 우리의 철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될 것 같다라는 차원의 보고서가 왜 문제가 되는지, 문재인 정부 때는 뭐 이런 방송국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지금, 그리고 이게 10년도 더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이동관 홍보수석에 대한 이 15년 뒤에 한풀이 검증 무대가 아니라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안건이요, 방송을 공정하게 만드는 것 외에도 지금 굉장히 방송 환경이 많이 달라져서요, 넷플릭스 같은 OTT라던가 유튜브가 이제 우리 안방에서도 그냥 TV로 유튜브를 다 보거든요. 지상파 방송 보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런 곳들은 방송심의의 규제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어볼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뉴스 브리핑 나와서 우리가 청문회 할 때 신상검증 파트 1부, 뭐 정책검증 파트 2부 했던 것처럼 이동관 후보자 토론할 때도 이 홍보수석 시절의 일과 아들 학폭 일도 질문 다 하세요. 하는데 어느 정도 동어 반복을 했으면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최근에 이 OTT의 급부상하는 현실에서 어떤 정책적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질문하는 순서도 꼭 청문회에서 국민들께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오전에 있었던 청문회 지금 속개가 됐다고 합니다만은 오전 내용부터 일단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여당에서는 오늘 공영방송의 편향성에 대해서 이동관 후보자의 견해를 묻기도 했는데요. 이 후보자의 답변까지 들어보시죠. 공영방송인 MBC와 KBS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무시한 채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보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저는 물론이고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 언론관도 똑같습니다. 저희는 정권의 편을 들어달라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왼쪽으로 기울어 있는 방송 지형을 오른쪽으로 기울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똑바로 평평한 곳에서 공정하게 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태도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수십여 페이지에 80% 가까운 국민이 동의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단순히 돈 내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런 방송을 왜 조서에 부담 가까운 준조세를 내가면서 해야 되는 그 항의의 표시거든요.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을 한다면 100% 자발적으로 내리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KBS와 MBC는 여전히 공영방송 역할을 잊은 채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보다는 낙마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뭐 이제는 낙마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요. 흠집내기에 주력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당에선 이 후보자에 대한 언론사의 비판 보도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후보자 내정설이 있을 때부터 너무 많은 어떤 공영방송이라든지 또 일부에서 비판을 지금 하는 것이 우리 후보자의 어떤 그런 상을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이 아니냐, 겁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부정적인 보도가 너무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뭐 좀 송구스러울 만큼 과대평가해 주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뭐 이동관 후보가 송구스러울 만큼 과대평가해 주신다. 내 역할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여당에서는 지금 기본적으로 현재 공영방송이 왼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 팩트인 것 같고요. 자, 이동관 후보자 역시 편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자, 그런데 자, 오른쪽으로 기울이겠다는 것이 아니다. 가운데로 평평하게 돌리겠다는 것이다라고 이동관 후보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신기한 게 왜 모든 정당들이 여당만 되면 그렇게 방송이 다 편파적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딱 그 발언만이 아니라 이제 이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되고 나서 이 공영방송에서 자신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에 대해서 이동관 후보자가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와 저 발언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MBC라든지 이런 언론사들에서 이 아들의 학폭을 무마했다라고 하는 의혹을 보도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선동적인 언어로 맹폭을 했어요. 뭐 악마의 편집이라느니 뭐 부끄럽지 않느냐 이런 표현까지 사용해 가면서 공영방송 탈을 쓰고 실제로는 뭐 특정 진영의 나팔수 노릇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방식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한 공영방송에 대해서 굉장히 노골적인 비판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는데 이것이 과거에 이동관 후보자가 홍보수석으로 재직했었을 때의 행동들과 굉장히 일관성이 있습니다. 언론을 어떤 중립적 보도의 주체로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신에게 친화적인 그런 보도를 할 때에는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칭찬을 하라는 방식으로 당근을 주고 대신에 자신에게 비판적인 보도를 할 때에는 굉장히 가차없이 날선 비판과 어떤 제재를 가하고 이렇게 언론을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동관 후보자의 언론관을 오히려 저는 잘 보여준 발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같은 장씨니까 장해찬 최고위원. 예. 근데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요. 저희 여당이 이동관 후보자에게 바라는 게 많지 않아요. 네. KBS, MBC, 윤석열 정부 칭찬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최소한의 기계적 균형성, 공정성 갖춰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를테면 대통령이 방미 기간 외교 전문가를 부르는데 줄줄이 다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직을 역임했던 사람들을 외교 전문가라고 불러서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깎아내리는 이처럼 노골적인 편향 방송은 하지 마라. 민주당 성향의 전문가 한 명 부르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 성향의 전문가 2명도 아니고 기계적으로 딱 맞춰서 1명 정도는 불러달라. 이게 그렇게 어려운 요구입니까? 근데 그걸 안 해요. MBC는 심지어 14대 1이라는 숫자를 기록했다라는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도 나왔거든요. 그리고 설령 MBC나 KBS 사장 바꿔도요. 거기 데스크부터 핵심 기자들까지 대부분 다 민노총 언론노조 출신 아닙니까? 절대로 정부에게 편향적인 보도가 나올 수 없는 구조라는 것 모르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기계적 균형성을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과한 것이냐라고 묻고 싶고 제가 오늘 SBS 나와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SBS는 지상파 중에서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 그냥 건조하게 의혹 보도도 하고 해명도 보도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 지금 또 SBS가 사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해병대 사령관 관련 단독 보도 계속 치고 있잖아요. 윤석열 정부도 비판 많이 하죠. 반대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비판도 많이 하고 그냥 공정하게 기계적 균형성을 지키는 언론은 이동관이 오든 누가 오든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막 경기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근데 왜 유독 KBS와 MBC와 YTN은 경기를 일으킬까? 그들이 그 경기를 일으킨다는 것 자체가 지금 얼마나 본인들이 기울어져 있는지 편향적인지 스스로 알기 때문에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박성민 전 최고. KBS, MBC, YTN이 이동관 후보자를 그렇게 비판하는 보도를 많이 내는 이유가 있다. 뭐 이런 의견인 것 같은데. 뭐 이제 취재력이 좋은 거겠죠. 뭐 보면 MBC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단독 보도로 이제 뭐 당시 하나고 1학년 교사의 증언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보면 뭐 이동관 후보자가 아들의 학교 폭력 무마 의혹 관련해서 냈던 해명과 상당히 배치되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해했다라고 했는데 당시 뭐 화해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하실 생각을 해야지 특정 언론사들이 자신을 미워하기 때문에 불리한 보도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남 탓하는 논리는 뭐 이 정부 인사들의 특징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더는 안 봤으면 좋겠다 싶고요. 사실 저는 이동관 후보자의 지금까지 걸어온 길만 보더라도 이미 낙마하고도 남아야 할 후보자, 사실은 후보자로 지명돼서도 안 될 후보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그냥 한 문장으로 정의하자면 언론 장악 경력자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또다시 쓰는 이유, 그리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시에 이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쓴 수사보고서에 보면 이 MBC 언론 장악하는 그 배후에 MB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있었다라는 점을 수사를 하면서 밝혀낸 바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장이셨던 서울중앙지검 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런 걸 모르시겠느냐. 전 다 알고서 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이 봤을 때는 기가 찰 겁니다. 정순신 변호사 사태가 있은 지 얼마나 됐다고. 또다시 이런 학폭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과 또 동시에 과거에 지금 국정원 시켜가지고 뭐 진보 성향 일간지 광고 뭐 받는지 캐오라고 시키고 이랬던 사람을 지금 이렇게 다시 홍보수석으로 뭐 이렇게 썼던 사람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부른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고요. 심지어 지금 보면 이동관 후보자의 이 세계관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뭐 아무리 본인이 좀 보수적인 성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분이 가는 자리는 지금 뭐 어디 여당의 고위직에 가는 게 아니고 방통위원장에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균형과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셔야 돼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분이 과거에 책에다가 보수 이념 전사의 교육과 육성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다라는 말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후보자 당신의 생각이 어떠냐? 당연히 검증할 만한 거죠. 보수 이념 전사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방통위원장이 뭐라고 이제 후보자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생각에 변함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세요. 이건 뭐냐면 눈치를 안 보는 겁니다. 국민들께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최소한의 균형, 견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동관 후보자가 이 국민들의 기대를 최소한도 충족을 못 시킬 거다라고 장담합니다. 네, 자 장해찬 최고위원의 반론을 짧게 듣고 이제 다른 쟁점으로 좀 넘어가 보죠. 그러니까 개인의 정치적 신념을 여전히 유지하는 것과 공인으로서 방통위원장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것은 별개로 봐야 되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지난 정부에서 임명되었던 그 수많은 고위직과 고위공직자들이 진보 편향적인 본인의 정치관이나 신념 소신을 포기하고 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이동관 후보자나 새로운 방통위가 편향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그때 지적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동관 후보자의 답변 중에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들은 부분은 왼쪽으로 기울어진 방송 환경을 오른쪽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절대 아니다. 평평하게 만들겠다라는 것이다. 여기에 이동관 후보자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방송을 바라보는 철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건조하고 재미없는 말이지만 기계적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기계적 균형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희가 지난 5년 동안 한상혁 위원장으로부터 철저하게 유린당하면서 많이 느꼈기 때문에요. 이동관 후보자가 임명된다고 하여서 저희 뭐 여당이 이동관 후보자와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그럴 일도 거의 없지만 오른쪽으로 기울게 해주세요. 정부와 여당 칭찬해 주세요. 이러지 않고요. 그냥 건조하게 1대1 맞춰주십시오. 기계적 균형. 우리 박성민 최고 나오면 저 나오는 거고 그렇게 딱 균형을 지켜주십시오라는 아주 간단한 그리고 아주 지키기 쉽지만 5년 내내 문재인 정부가 철저하게 무시했던 그 정도의 요구만 하고 방통위가 잘 운영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도 또 매의 눈으로 잘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기계적 균형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예, 두 분이 반대하시고 한 분이. 기계적 균형으로 따지자면 사실 정의당이 할 말이 제일 많죠. 그렇죠. 모든 언론 보도가 절대적으로 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편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저희 비교섭 단체 정당들만큼 얘기할 수 있는 주체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장혜영 의원을 모신 겁니다. 앞으로 감사합니다. 좋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또 다른 쟁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명 당시부터 불거졌던 이른바 학교폭력 무마 의혹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오전 청문회에서 나온 질문과 답변 보고 가겠습니다. 후보자가 해명한다고 했던 아이들 사이에 약간의 다툼이 있었다는 정도를 말고 그 정도를 넘어서 폭행이나 괴롭힘 그리고 갈치라고 할 만한 내용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가 그 내용만 이야기해 주시죠.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이런 갈취라든가 뭐 핸드폰을 뺏었다든가 하는 거는 사실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들이 혼날까 봐 아버지한테 거짓말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한 10차례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네. 당시 진술서를 받았던 교사들은 이게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딱 두 가지로 얘기하겠습니다. 뭐냐, 이 경우에 제일 중요한 건 솔직히 아무도 그 현장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학생의 진술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입장문을 내면서 그냥 아는 대로 쓰라 그래서
다른 사례 들은 것까지 썼다고 분명히 밝혔고 일방적 가해가 아니고 가해를 했는데 그거는 기록을 안 했다 그랬고 이 학생들이 나중에 이걸 서명 날인을 하라 그랬더니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말하자면 공식 진술서입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학폭이 없었다는 건 아닙니다. 아무 서명 날인도 돼 있지 않은 거를 이게 진실이니까 이걸 인정하라 그러면 그건 좀 강변 아니신가 싶습니다. 당시에 자제분과 충돌이 있었다는 그 학생들이 화해를 했기 때문에 그 2011년도에는 문제가 없었고 최근에도 이제 언론에 나왔지만 그때 당시에도 그 학생들이 친구가 강제 전학하는 걸 강력하게 반대했다. 네. 이렇게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게 후보자님 사실인 거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전학을 반대한 건 사실입니다. 2번이나 담임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을 찾아와서 이거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우리끼리 다 화해가 끝났는데 왜 전학을 보내느냐고 읍소를 했다는 것이 이처럼 후보자의 그 자녀의 학폭은 일반적인 어떤 학폭이 아닌 당시 어떤 청소년끼리의 어떤 다툼했던 그런 어떤 가능성이 많은데. 자, 이 내용은 장혜영 의원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 방송 중계되고 있는 청문회 현장을 그 당시에 피해를 입었었던 학생들이 봤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라는 점부터 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특히 솔직히 현장을 본 사람 아무도 없고 뭐 CCTV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런 전혀 아무런 필요성을 느낄 수 없는 이런 말들까지 해가면서 어떻게든 이 학폭 문제를 축소하고 또 이 무마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굉장히 답답한 자리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분명히 이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이 문제가 단순히 화해하고 끝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당시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의 익명이기는 하지만 이제 어떤 직접 인터뷰 같은 것들을 통해서 또 보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정말로 우리는 잘못 없다,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청문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든 말든 이 여부와 상관없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임명될 거다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이렇게까지 학폭 문제를 안일하게 대응할 수 있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네, 자 박성민 전 최고. 이 이동관 후보자의 주장은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 학생이 4명인데 그중에 1명과는 이미 화해를 했다라는 입장인데 그 나머지 3명은 아직 아무런 입장이 나오지 않고 누군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사실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어쨌든 피해자분들이 명시적으로 이제 본인이 나서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를 호소를 하시면서 이제 드러내지 않는 상황에서 또 그걸 끄집어내는 것도 조금 조심스러운 억지로 할 부분이 수는 없는 있는 일이죠. 거죠.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동관 후보자가 저렇게 반성 없이 떳떳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어불성설이라고 보는 게 말씀하신 대로 뭐 한 명과는 뭐 화해를 했다라고 치더라도 네. 나머지 3명에 대해서 이동관 후보자의 구체적인 설명이나 소명, 해명 이런 게 있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면 지금 뭐 직접 본 사람이나 CCTV가 없다라고 하시는데 그럼 뭐 교사들은 바보입니까? 당시에 학폭위가 열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도 교사회의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라는 뭐 보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얘기도 없고 그리고 사실 어느 부모가 이런 자녀 문제 터졌을 때 학교 이사장한테 전화를 할 수가 있습니까? 당시 이동관 후보자는 권력자였습니다. 권력자가 이사장한테 전화를 하는 게 뭐 밥이나 먹자고 전화를 한 거겠습니까? 내 아들 문제 잘 해결해달라 라는 취지로 전화를 했다라는 게 보여지기 때문에 충분히 추측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외압 행사 의혹이 분명히 있었던 거고요. 심지어 이 이동관 후보자가 좀 된 얘기긴 하지만 해명 자료를 냈었을 때 뭐 사실관계도 맞지가 않는 얘기를 했어요. 선도위의 처분을 받아서 그에 따랐다. 그래서 전화를 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선도위가 열리지 않았다고 드러났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은 뭔가요? 왜 본인은 거짓 해명을 했으며 본인은 지금 한 명과는 화해하고 잘 지내고 뭐 사실상 뭐 학폭은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무마하려고 넘어가고 있지만 그 나머지 3명에 대한 문제 그리고 학교에서 처분을 해서 그에 따랐을 뿐이다라는 이것이 지금 다 앞뒤가
맞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동관 후보자의 투명한 해명 없이 오로지 저렇게 여당 의원들이 뭐 그냥 아이들 간의 다툼이었다라는 식으로 무마하려고 하는 것 자체도 국민들 보시기에는 굉장히 분노스러운 행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장혜천 최국회의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동관 후보자는 사실은 뭐 아이들끼리 싸울 수 있는 일이고 화해를 시켰고 문제를 처리했다 이런 입장일 것 같은데요. 저는 정쟁하자고 잘 살고 있는 그 당시 아이들, 지금은 성인들이 됐겠죠. 그분들에게 2차 가해하면 안 된다라고 민주당에게 경고를 건네고 싶습니다. 분명 피해자로 지목됐던 한 분이 나를 피해자라는 단어로라도 부르지 말라라고 명시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친구끼리의 다툼이었고 화해를 했기 때문에 이후에 이동관 후보자 아들이 전학 처분 결정이 났을 때 교사와 이 교장 선생님까지 찾아가서 전학까지 말게 해달라고 울면서 사정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학폭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전학 간다는데 우리 화해했으니까 잘 지내니까 전학 가지 말라고 울면서 선생님들한테 사정합니까? 그것도 몇 번씩이나요? 여기서부터 학폭이라는 민주당의 프레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물론 이동관 후보자 아들이 친구들과 다투는 과정에서 다소 과한 물리력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죠. 잘못했죠. 그런데 그게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일방적인 학폭이었느냐. 그래서 정말 그 나머지 연루된 다른 학생들이 피해자로 부르고 그분들이 계속 피해로 고통받느냐. 아니라는 증거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때 학생들이 쓴 진술서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는데 그 진술서는 피해 내용을 전부 기술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그냥 그 학교에 떠도는 모든 이야기 다 써보라 해서 사실 확인 안 된 것들도 마구잡이로 그 당시에 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 진술서를 쓴 그 동년배 학생들이 여기에 본인들이 날이 나는 걸 거부했어요. 그래서 이 진술서의 효력 자체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그 진술서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뭐 이런 폭력도 하지 않았냐, 핸드폰도 뺏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는 건 그 피해자라고 지목된 학생들의 의사와 반하는 것이고요. 저는 뭐 어떤 선생님들이 어떤 인터뷰를 하는지 일일이 다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문제를 공론화시켰던 하나교회 교사 한 명은 휴직 기간 도중에 진보정당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지냈고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 지지 선언까지 했던 정치 성향이 극심한 인사입니다. 그분의 말보다는 실제로 이 사건에서 이동관 후보자 아들과 학창시절을 같이 보낸 다음 나는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당사자의 입장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신뢰도 높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동관 후보자 토론하는 사이에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속개가 됐습니다만 저희가 뭐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생중계로 청문회장을 연결해 보려고 했는데 특별히 주목할 만한 상황은 생기지 않아서 이 생중계는 좀 생략을 하고